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총선이 어느덧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유튜브나 SNS상에서는 이미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유튜브 시청자층 1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하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유튜브 선거운동, 치열한 만큼 각종 가짜뉴스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용의 소지는 많아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설날 저녁에 보내드리는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던데요. 예, 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시정권고 통계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가 총 40건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인 인사이트였습니다. 인사이트. 네, 인사이트가 받은 40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23건은 충격 혐오감을 준 보도로 분류되었습니다. 네. 인사이트는 2018년에도 28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 공고를 받은 언론사였습니다. 인사이트. 저희 미디어 비평 코너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예. 여기가 자사가 직접 취재하는 기사보다는 SNS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네네. 기사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공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 그 이유가 충격, 혐오감을 주는 내용.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언론중재위원회 들어는 봤는데 사실 평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곳은 네네. 아니잖아요. 예. 자, 일단 저희가 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좀 알아야 네. 여기서 어떤 조치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언론중재위원회는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과 중재, 그리고 언론 피해와 관련한 법률 상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국가,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에 대해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론사에게 향후 유사보도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바로 시정 권고라고 합니다. 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2,600여 개의 매체를 심의해서 418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총 1,288건의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종류의 시정 권고는 사생활 침해로 458건, 그러니까 35.6%를 차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기사형 광고였습니다. 132건, 10.2%였고요. 세 번째로는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들에 대한 시정 권고가 123건으로 9.5%였습니다. 가장 많은 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가 네네. 35%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두 번째로 기사를 가장한 광고들. 그렇죠. 네. 예.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음. 시정 공고를 받은 게 한 10%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인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런 주요 종합 일간지나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시정 공고를 받았다고요? 예, 제법 많더라고요. 주요 종합일간지의 경우에 본사에서 내보내는 뉴스는 시정 권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본사 인터넷판이나
닷컴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네. 경우에도 조선닷컴이 또 있거든요. 네. 그 닷컴 보도에서는 시정 권고를 받은 횟수가 10여 건이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국민일보의 경우에 본사는 5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인터넷 국민일보는 29건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세계일보도 본사는 2건뿐이었는데 인터넷 세계일보는 23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4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조선닷컴은 15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어요. 동아일보도 3건, 동아닷컴은 18건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본보는 1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요. 온라인 중앙일보는 17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들 이래요. 경향신문도 1건 시정 권고, 인터넷 경향신문은 14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이른바 우리가 중앙일간지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네. 그러니까 신문 지상에는 실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른바 인터넷판에는 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많이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시정 공고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민원연에서 한번 유사 언론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위키트리. 네. 여기도 인사이트 못지않게 많은 시정 공고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서 낼 때는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두 언론사의 문제가 이제 선정성이 심각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안 그래도 1위가 인사이트, 3위가 위키트리였습니다. 이 인사이트, 디스패치, 위키트리 이 세 개의 매체의 보도가 혐오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언중이 시정 권고 심의 기준 17조에 따르면 이 17조가 충격 혐오감이거든요. 네.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 혐오감 조항을 적용해서 언중이가 시정 권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충격 혐오감 관련 언론 보도는 인사이트, 디스패치, 위키트리에 많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73건 중 인사이트 10건, 디스패치 7건, 위키트리 4건으로 3개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언론사 대비 28.8%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럼 어떤 기사가 대체 충격 혐오감을 줬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처장님, 네. 저희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받은 내용을 또 저희 라디오에서 우리가 일일이 그렇죠. 읽어줘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대충 이런 거였다.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네. 사람 치는 모습,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구렁이가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거. 네. 펄펄 끓는 냄비에 막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네. 뭐 이런 좀 사실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이런 혐오감을 주는 또 충격적인 이런 내용들을 기사화했다라는 거네요. 네. 그 기사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네. 그리고 또 사진도 아주 정말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그대로 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텍스트하고 또 영상이 주는 충격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과 사진 같은 것이 더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SNS에서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번 좀 네. 보셨거나 아니면 워낙 이제 이 제목들을 좀 선정적으로 뽑으니까 네.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보신 이 청취자분들 있으실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심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언중이에서 시정 공고를 받은 언론사들 그냥 시정 권고니까 네. 이걸로 끝 아니에요? 예, 뭐 어떤 맞습니다. 조치를 받나요? 이게 이제 권고다 보니까요. 네. 사실상 그냥 권고해놓은 거예요, 계속.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래서 이 권고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 권고를 많이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요, 권고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런 충격적인 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받게 된다면 계속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권고가 무서워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보도들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 소비자가 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중위에서 시정 권고할 만한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애당초 소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보도가 나왔을 때는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받거나 아니면 주의를 받거나 뭐 네. 과태료 조치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감점이 되거든요. 제어가 그렇죠. 때. 그래서 재승인 제어가 때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위축되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 언론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꼭 형평성이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네. 물론 방송과 지면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문제 있는 보도들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언론 소비자들도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클릭도 네, 맞아요. 찾아보지도 네.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사들은.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선거보도도 심의하죠? 예,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법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경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선거일 120일 전일부터 네. 선거일 후 30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고요. 네.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가 직접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반론 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서 후보자 그리고 정당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거를 또 심의해서 반론 보도 게재 여부도 결정을 합니다.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그리고 뉴스통신의 선거 보도를 심의하게 되는 거죠. 선거 보도로 불이익을 받은 분들, 특히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진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는 뭐 유튜브 선거 대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데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예, 아닙니다. 그 유튜브가 사각지대라는 그 보도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튜브가 이렇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그 심의를 하진 않지만 네. 허위 사실이나 비방 이런 것을 내놨을 때에는 선거법에 그러니까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처벌하고 있는 유튜브도 이런 처벌하는 데에는 유튜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미 2010년 유튜브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유튜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요. 네. 지난해 B급 감성을 활용해서 코믹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리스펙 영상이 유튜브에서 돌연 삭제된 것도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래요. 네. 그리고 선관위는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홍카콜라 TV에 슈퍼챗,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후원하는 후원금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가 무조건 법의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튜브도 이게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가 있군요. 네네. 사실 유튜브는 기존 방송처럼 이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들 알고 있었는데 네. 물론 사후 심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유튜브는 선거 기간 동안에 심의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언론사 기사 본문에 들어간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언론사 보도 안에 유튜브 영상이 심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 다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글을 직권으로 삭제 요청하는데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비방글이 올라오면 국내외 서비스를 불문하고 무조건 삭제 요청한다. 유튜브는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다.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현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삭제 요청을 하지만 유튜브는 이제 국내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해줄 네.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유튜브에도 삭제 요청을 한다. 네. 중앙선관위에서.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 기존 언론사보다는 아무래도 이 유튜브나 이런 이제 뉴미디어들이 상대적으로 좀 허술한 편이긴 하죠. 예. TV에 비하면 매우 허술하죠. 우리가 네. 이제 TV에 대해서 요구하는 공정성이나 공영성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비하면은 유튜브는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표현의 자유와 후보 검증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보도에서 무조건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모든 것을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특정 후보의 장점을 강조하거나 단점을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선거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특히 소수자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거나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 혐오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이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이런 네. 것을 했다고 하던데 여기 네. 민원연도 함께 하셨다고요? 예. 지난 1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작가협회, 그리고 특이한데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라고 해서 요즘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시는 네. 인플루언서들 이 이 같이 했고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원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인권위원회가 아무래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론인인 김중배 선생님은 내 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권언유착을 보다니 참 좋다라고 축사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권언유착. 네. 사실 혐오 표현은 선거 시기에 정말 많이 극심해집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혐오 표현, 차별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수적인 세력을 좀 더 결집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날 선언한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숙지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저마다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런 그 혐오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언론인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의 1인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는 전 국민이 함께 읽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강조하신 선언문 네, 한번 내용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7가지를 선언했는데요. 네. 우리는 평소 혐오 표현의 개념과 맥락,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과 발언 등의 혐오 표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부장제, 레드 컴플렉스, 지역주의와 같이 그동안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 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거나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 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 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연구 등을 혐오 표현으로 보고 이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참 또박또박 잘도 읽어주셨는데 자, 이제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상 첫 유튜브 선거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민원연도 이제 총선 대비 모니터링 시작하셔야죠? 예, 저희도 설 지나고 바로 총선 모니터 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혐오나 지역주의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선거 방송은 우리 소비자들이 꼭 집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이런 걸 보시면 저희 열린 라디오 YTN이나 민원연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소소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반면에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이죠.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오늘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다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트레스, 감정의 급격한 변화, 불안, 불면, 분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우울증 극복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올해 주력 사업 중에 하나로 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산후 우울증 특히 앓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내가 나만 겪는 문제인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울증 증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1월 1일자에 그 스텔라 재단의 조재훈 선생님의 영상을 이제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해서 그걸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새해 첫날부터 우울증이야? 이렇게 사실 올릴 때도 약간 부담은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은 새해 첫날이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말 중에 하나 뭐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암 환자가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부진으로 그 살이 빠져서 뭐 정말 꼭 고사한 나무처럼 보인다는 그런 현상들까지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튜브에 1월 1일 날부터 이 영상을 공개하셨는데 그 조재훈 대표, 스텔라 재단의 조재훈 대표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스텔라 재단이 우울증 극복, 더불어서 자살 예방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몇 달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 또한 자살 유가족이다. 내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자살로 삶을 마치셨다. 이런 고백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시기도 했었어요. 잠깐 그 영상 먼저 저희가 한번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네. 만약 우울증이 흔한 질병이라면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자살은 화목했던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났듯이 어쩌면 누구나 경험할 수도 있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나마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조재훈 대표가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는 그 조재훈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다 나오고 또 우울증을 비슷하게 겪었던 그 세계 여러 곳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 한 사람이라도 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다 보면 내가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있다면 이걸 외부에다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깨동무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영상이라고 봅니다. 네. 처음에 이 조재훈 대표의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이 조재훈 씨한테 교통사고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만큼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도 외국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자살 유가족이나 또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남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그 극복의 출발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그게 지론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고 또 이 영상을 제가 작년 12월에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가서 생명존중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제 강의는 짧게 줄이고 네. 이 영상을 틀었는데 네.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놀라운 메일을 받았어요. 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음. 이제 아까 당신 강의를 듣고 지금 내가 힘들게 이 메일을 쓴다면서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분이 내 주변에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제가 그거부터 시작하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과 메일을 통해서 한 거의 20일 가까이 메일 소통을 하면서 많이 나중엔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게 제 힘이 아니고 이 영상에서 네. 말하라. 네. 누군가한테 주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네.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가진 힘이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보시는 분들에게 공감을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울증 말입니다. 이게 자살과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분들 가운데 사실 정신질환으로 관계된 분들이 뭐 심하게는 80% 가까이 된다 이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네. 뭐 사회 경제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뭐 네. 우울을 낳고 또 네. 때로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 문제가 네. 생겼을 때 그게 우울로 이어지고 뭐 네. 이 영상에 보면은 한 그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을 다리가 부러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서 다르게 보면 안 된다라고 외국의 전문가가 네. 당연히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듯이 그렇죠.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면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우울증을 정신질환하고 동일시하면서 이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 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거나 숨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그 영상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낙인이 찍히지 않나. 그리고 네. 그것이 자칫 나를 평생 쫓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리고 또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고 인식 자체가 그냥 정신 질환일 뿐인데 그걸 정신병으로 또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되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진료실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과감하게 노크하고 말씀 나누자. 또 심리 상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곳곳에서 상담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함께 풀고 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함께 극복할 테니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근데 어떠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은 함께 풀려고 함께 고민을 나눠주고 이런다면 훨씬 그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몸담고 계신 이 생명존중시민회의에서 새해에 또 하나 이 자살유가족 돕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살유가족,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린 영상에 출연하신 조재훈 스텔라재단 대표 역시 본인이 자살유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살유가족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생명운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렵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살 유가족이 아닌가. 특히 이제 아이를 둔 젊은 그 여성의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한 일반인에 비해서 한 거의 38배 가까이 이 자살률이 높고 네. 실제 심한 충동에 시달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맞벌이 부부가 힘들게 가정을 꾸려도 보통 세상살이가 힘든 게 그래도 아니잖아요. 힘들죠. 그래도 네. 녹록치 않은 게 세상인데 네, 네. 하물며 그 아이 근데 이제 가장을 자살로 가장을 이루는. 이뤘을 경우에 네. 이 엄마가 갖게 되는 부담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유가족 돕기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하면 나도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함께 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당신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자살 유가족 돕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물꼬를 트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되셨으면 하고요. 네.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분 많이 세우셨죠? 그 중에 하나, 우울증 극복. 이거 어떨까요? 아직까지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조차도 말 못한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생명존중 시민회의 해도 되고요. 생명존중 TV 네. 또 우울증 극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9분 40초 정도로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네. 이동하시면서도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공동대표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월 25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락웰의 나이프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